자,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지금 배울 거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누가 더 세? 누가 더 세? 이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발문으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물어본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개인의 영향력이 더 센지, 사회의 영향력이 더 센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정말 쉬운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시문이 좀 어려워요. 제시문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문장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미괄식으로 풀어야 돼요. 여기는 첫 문장에 딱 낚이죠? 그러면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답을 딴 거를 쓰게 돼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먼저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낚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제시문의 파악을. 실제로 보시면요. 이 문제를 보면 내용 엄청 쉬운데 이게 개인이야? 사회야?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사회 명목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사회 명목론이라고 얘기하면 이 명목이라는 뜻은 이름뿐이라는 뜻이야. 사회라는 것은 이름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누가 세다는 거야? 개인이 사회보다 더 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합일 뿐이야. 합일 뿐이야. 뭐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1 더하기 1이 2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거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야.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개인과 개인의 합이니까 1 더하기 1이 2니까 2를 다시 1 더하기 1로 되돌릴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원. 이거 화학하시거나 뭐 자연계열은 좀 알 텐데 원소로 되돌리다, 원소로 전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원이 가능하다. 사회를 개인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이 사회 명목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명목론은 어디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 개인주의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개인을 중시하니까 개인주의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개인주의는 자유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구속받지 않을 권리들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을 중시하니까 다른 개인에게 침해받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자유주의가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거, 시민혁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서양 자체는 공동체주의보다 개인주의를 더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시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자유주의는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회 계약설로 가게 돼요.
자, 사회계약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가라는 것은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내가 인민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위에서 내려온 줄 알아. 인민이라는 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의 사람들을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성립되면 시민이라고 하는 거지. 국민이라는 말 원래 안 좋은 얘기야. 국민이라는 말 황국 신민의 줄임말이야. 국민학교, 초등학교 바뀐 이유가 그 뜻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말이 점차 사용되면서 시민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쓰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이라는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국가, 사회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생윤하시는 분들은 사회계약설에서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예. 내가 팁 하나만 알려주면 홉스는 군주주권설이나 또는 전부 양도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 걔네가 철학이라는 건 걔네가 살아온 환경들을 보면 되게 쉽거든. 홉스는요, 왕을 사랑했어요. 왕의 권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던 거야. 물론 초창기의 사회계약설이기 때문에 왕과 친해서 왕의 권력을 빼앗지 않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로크가 재산권의 자유를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크는 졸라부자였거든요. 자꾸 나라가 세금으로 뺏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로크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로크는요, 저항권설을 주장을 함으로써 미국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저항권에 대한 얘기들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로크가 주장한 저항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시민들에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원래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계약설의 일부거든요. 근데 지켜주라는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고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국가를 해체하고 또 다른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저항권과 같은 말이 뭐야? 이 말과 같은 거죠. 환원이 가능하다. 사회라는 것은 해체했다가 다시 또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는 개인과 개인으로 다시 해체되었다가 다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명목론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 문제 누가 일으키는 거야? 사회 구조가 일으키는 거야? 아니요. 개인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회 명목론이에요. 별 내용 없어요. 제시문 해석만 잘하면 얘를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자,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면 이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개인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회 실제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세? 사회가 더 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사회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합 이상이라는 거야.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귀요미.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왜? 아니,
야, 나도 노력하는 중이야. 내가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러고 싶겠니? 응? 50살도 넘어갖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춤은 못 추더라도 이런 건 해야지. 잘 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 더하기 1이 개인과 개인의 합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3글자로 바꾸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외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요, 당연히 귀요미가 1 플러스 1 개인과 개인으로 분리될 수 있겠어? 아니죠. 아니니까 얘는 환원이 불가능하다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사회 유기체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뭐냐면 기능론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회 실제론이 기능론 아니에요.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거에서 파생된 이론일 뿐이지 그것이 기능론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조금 내가 허용을 한다면 이런 거야. 얘는 거시적 관점, 얘는 미시적 관점으로 좀 연관시켜서 보면 좀 더 가까울 수 있어. 하지만 그것도 똑같은 건 아니야.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건 뭐야? 사회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개인은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회 유기체설에서 뭘로 발달을 하게 되냐면 전체주의로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들을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야. 얘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금을 동결시키고 그 예금들을 나라가 갖고 갔어.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예금을 하지 않아.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가. 현금 보유율이 높아요. 걔네 카드도 잘 안 써. 가면 야 니네 일본 가본 사람 알겠지만 일본 카드 잘 안 돼. 그리고 걔네 인터넷 이메일 안 써. 팩스밀리라고 그러냐? 팩시밀리라고 맞냐? 나 하도 니네들 잘 모르지? 이거 복사기 쭉 넣으면 그게 전송돼갖고 저쪽 복사기에서 쭉 나오는 그런 거야. 요즘 시대에 무슨 문서야. 우리도 2000년대 초반에 그런 IT를 투자를 안 했으면 똑같았을 거야. 지금이 우리가 일본의 30년 전과 똑같거든요. 일본 그 정도로 발달했는데 지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고립되고 있답니다. 맨날 이런 것들이나 하니까 그렇지. 얘네 이런 거 통해서 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 야, 국가를 위해서 니네 다 와서 죽어. 이런 거잖아. 카미카제 특공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개인이 일으키는 게 아니야. 사회 구조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회 실제론에서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뭐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많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느냐.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에요. 개인은 사회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존재죠. 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라는 뜻이야. 누구에게? 개인에게. 그게 실제론이야. 요것들 살피고 가셔야 돼요.
개인과 사회와 관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시문 해석만 잘하면 이거 그냥 골라낼 수 있어. 요즘은 또 선지도 어렵게 내지도 않아. 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명목론에서 사회규범은 개인들이 인정할 때 그 역할, 규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개인이 사회규범을 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비밀결사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문제들이 엄청 어려웠어. 종교는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쭉쭉쭉 넘겨보세요. 문화 파트가 끝나면 네. 아니 그 문화 파트래. 문화 파트 바로 전에 일탈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넘겨 쭉 2단원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쪽수로 알려줄게요. 잠깐만. (80쪽인가) (77) 네, 77쪽이요. 이거 왜 나왔지? 안 켰는데? 자, 77쪽에 가면 우리가 뭐 배우냐면 이제 일탈 이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일탈 이론 요즘에 형태가 조금 바뀌어갖고 점수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문화 해보신 분들은 이 점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걱정 마. 내가 점수 문제 1분 만에 풀게 해줄 테니까. 내가 약속했잖아. 부양비도 금방 풀게 해준다고. 금방 풀잖아. 아니야?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런가? 네. 뭐 우리 15번도 금방 풀 거야. 근데 점수 문제는 금방 안 풀려. 예, 아니요, 1점, 2점, 3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 확통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거든.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찍을 수 있어. 기다려봐, 내가 할 수 있어. 내 시그니처야, 그게. 도표랑 점수 문제. 자, 그러면 일탈 이론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일탈. 자, 일탈의 의미를 봅시다. 의미. 일탈이라는 것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가치관이나 규범 등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내 친구 미쉐린 얘기했었죠. 미쉐린 얘기 안 했어요? 저번 주에? 네? 한 것 같은데? 내 친구 조폭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제가 일탈을 하죠. 네. 근데 그 일탈이 어떤 일탈인지 아셔야 돼요. 학습했죠, 제가? 그런 것들. 접촉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일탈 해봤어요? 안 해본 척 하지 마라. 나만 일탈한 것처럼 말하지 마라. 나도 일탈 질풍노도의 시기에 6개월도 안 했어. 근데 성적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일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얘 일탈의 특징들을 살피면, 먼저 첫 번째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일탈에 대한 규정이 달라집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일탈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안응칠 씨 아세요? 응칠형. 태어날 때 배에 7개의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안응칠이었어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역에 내리던 이토 히로부미가 한 청년의
총에 3발을 맞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에 죽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어요. 그를 처단했던 안중근 의사가 이 안응칠 씨였어요. 응칠이 형은요, 맨날 아빠가 공부하라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산에 가서 전쟁 놀이를 했대요. 동네 짱이었대요. 네, 동네 짱이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분은 정말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고 많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총 쏘는 것도. 우리 권총 같은 경우에 실제로 쏘면요, 여기서 저 카메라 정도도 못 맞춰요. 그냥 이렇게 소총, 긴 총 있잖아요. 그거는 쏘면요, 저 카메라 맞추는 거 엄청 쉬워요. 총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권총은 원래 자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 정도 거리일 거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 3방을 맞춘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웅이라는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그 중국의 법정도 아니고 러시아 법정도 아니고 일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일본의 자신들의 수상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는 그 이유로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군의 대장으로서, 또 독립의 투사로서 독립운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나는 독립을 위해 전쟁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사형. 이렇게 된 거죠.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런 노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쉬운 예로 들자면 우리 여러분들 미국의 마이애미는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아. 완전. 나 TV 드라마나 거기서 보면서 미국의 여름 휴양지인 마이애미를 가봤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갔어요. 완전 그 TV에 나온 몸이 엄청 좋거든요. 나도 원래 이 몸이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하고 딱 갔는데 옷 바로 입었어요. 될 수가 없어. 얼굴 요만하고요. 몸이 이러고요. 수영복만 딱 입고 와 이런 거야. 그래서 옷 바로 입었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절대 옷 안 입고 다녀. 나 슈퍼마켓에 대형 슈퍼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수영복 입고 오는 애들 많이 봤어요. 얘네가 미쳤나?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가 없잖아. 만약에 그들이 목동 러셀학원에 그러고 왔어.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게 돼 있어.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는 거야. 이게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탈이 무조건 사회 문제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탈은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도 해요. 일탈이 발생해요. 일탈이 발생하면 이것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을 마련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처럼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것들이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일탈 행동이 아니고 일탈 이론이 아니고 깨진 유리창 이론, 얘는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문화 4종 교과서 중에 2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원에서 한번 선지로만 출제가 됐고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작은 일탈을 내버려 두면 큰 일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1960년대에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다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각광을 받았거든요. 허름한 차, 오래된 차를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한 대는 그냥 오래된 채로 방치를 해놓고,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을 하나 깨놓고 방치를 했습니다. 서로 일주일 후엔 달라졌어요. 깨진 유리창을 가진 자동차는 완전히 바퀴도 없어질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그냥 깨지지 않은 유리창을 가진 차는 그냥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이 이론을 이용해서 뉴욕의 지하철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그 당시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90년대 영화에 보면 뉴욕 지하철은 뉴욕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아니야. 갱단, 노숙자들, 마약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야. 영화에 나온 그 뉴욕 지하철역을 보면 그냥 냄새 날 것 같은 찌릿내, 똥냄새 이런 거 막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근데 뉴욕 시장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와서 뉴욕에 있는 모든 역들을 청소를 합니다. 기차도 모두 청소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갱단, 마약쟁이들, 노숙자들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탈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요즘 트렌디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탈 이론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좀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체사레 롬브로소. 이탈리아의 의사였던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우는 일탈 이론은요, 범죄사회학의 일종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 가서 그런 것들 배우면 재밌을 것 같죠? 안 재밌어요. 내가 범죄사회학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노잼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학문적이세요. 정말 학문적인데 재미가 없었어. 내용은 조금 재밌긴 한데 몰라, 사회학 전공하면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체사레 롬브로소는 의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범죄가 왜 일어나는가, 뭐를 봤냐면 신체적이고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특징을 통해서 범죄자를 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사회 구조나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일탈이 발생이 되는가, 범죄를 발생시키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초창기의 범죄사회학 일탈이론은 이런 걸 바라봤다는 거야. 그는요, 유명한 해적의 두개골을 해부를 했어. 심지어 3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의 두개골을 해부합니다. 그 두개골이 아직도 이탈리아 범죄사회학 박물관에 놓여져 있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위를 한대요. 야, 그 사람들이 죽어서도 범죄인이냐? 그렇게 전시되게? 그래서 인권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논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체사레 롬브로소가 그랬어. 네, 여기 한번 만져봐. 여기 뒤통수 여기 만져봐. 조금 들어가 있지 않아? 들어가 있지. 이 범죄자들아. 체사레 롬브로소가 그랬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구조는 침팬지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법규를 지킬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어. 이 범죄자들아. 나도 들어가 있어. 야, 우리 우란 알타이어계 맞나? 모르겠지만 몽골계에는 다 이거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머리. 우리 엄마 짜증나. 내 우리 엄마가 염색을 시켜준 게 대학 입학하자마자,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염색을 시켜줬거든요. 노란색으로. 탈색하고 노란색으로. 그 이후로 머리가 까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년 동안. 맨날 갈색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 까만색이죠. 요번에 제가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염색을 좀 하래요. 머리 좀 자르고 염색을 하래요. 내가 머리 자를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다음 주에 변신해서 올 거예요. 예약했거든요. 저 이투스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그렇게 수업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투스 그만뒀어요.
세 군데 다 그만뒀어. 이제 종합반 같은 거 안 해. 단과만 할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집에 앉아있는데 엄마가 나 TV 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뭔 차가운 거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엄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염색약을 여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흰머리가 너무 많다고 염색이라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염색 알아서 하겠다고. 이 설 끝나고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 너무 거울 볼 때마다 어색해요. 어쨌든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도 규정을 했어요. 체사레 롬브로스가. 이 사기꾼들아. 사기꾼으로 규정해놨어. 그 머리가 까마면 손가락이 긴 놈들 뭐 이런 거 다 있어. 실제로 5,400명의 포로들을 가지고 또 연구를 했었거든요.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이론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이론으로 없다고. 근데 이게 선지로 나오거나 제시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걔를 빼고 다른 것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 기출문제에 나온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일탈이론에는 뭐가 있냐면 거시적 관점. 자, 거시적 관점 우리 뭐 배웠어?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이렇게 배웠죠. 자, 기능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만 알면 돼. 자, 아놈이라는 말만 알면 되는데 아놈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어고요. 중세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르켐이라는 사회학자가 자신의 논문인 자살론에서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노미가 사회학적 용어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노미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노미를 배울 때 무규범이라고 배우는데 무규범이 아노미가 아니라 무규범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우리는 아노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무규범이 아니라 혼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노미가 다시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요 갈등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갈등론을 좀 봤으면 좋겠어. 갈등론은 얘들아 제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에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갈등론의 문장들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시문에 없는데 어떻게 답이 돼? 절대 나오지 않아. 선지로만 나와. 근데 제가 기능론 갈등론 할 때 키워드로 외우지 마! 라고 얘기했어. 키워드로 외우지 마! 키워드로 외우면 낚여! 하지만 여기서는 허용돼. 우리 시적 허용도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일탈이론에서는 키워드로 외워도 돼. 그거 나오면 그냥 지우면 되니까. 뭐냐면 갈등론 우리 배울 때 이런 거 있잖아. 불평등한 사회 구조, 지배층, 피지배층, 그 다음에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이 갈등론에 해당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제끼면 돼. 일탈에서는. 갈등론은 정답이 되지 않아. 그냥 이건 갈등론에 대한 얘기구나 알고 있으면 얘는 답이 아니야. 여기 제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울 게 미시적 관점이야. 자, 미시적 관점을 보시면 이 미시적 관점은 뭐냐면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들 볼 수 있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왜 일어나는 거지? 얘네들 왜 일어나는 거지? 개인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미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내요. 힘내요. 네. 졸려요. 힘내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있어요. 낙인 이론이 이렇게 있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적인 문장? 얘기했지. 여기서 파생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인 거겠지. 맞아? 얘는 낙인과 차별교제 이론 모두에 해당되는 거야. 낙차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개인 간 상호 작용 과정에서 요렇게 나오면 얘는 뭐만 해당돼? 차에만 해당돼. 왜? 차별교제 이론은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하거든. 학습된다가 나오면 차만 해당돼. 같은 말이지만 한 문장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요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 아노미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3. 아노미인데 이제 디르켐의 아노미를 배울게요. 디르켐의 아노미. 자, 우리가 이제 이론들을 배울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인 뭐야? 결과는 좀 허무해요. 해결책은 허무해요. 그냥 저게 해결책이면 너무 말이 안 돼. 이럴 정도로 해결책이 그렇지만 해결책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디르켐의 아노미 먼저 원인들을 볼게요. 얘의 원인은 급격한 사회 변동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규범이 부재라는 말은 무규범이겠지? 약화, 충돌로 인해서 뭐가 발생돼? 일탈이 발생되는 거야. 이게 디르켐의 아노미예요. 제가 이 디르켐의 아노미 실제로 제가 겪은 상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니까 인터넷이 상용화됐어요. 원래 저는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 뭐 그러면서 걸리는 거 있어. 따라랑 하면서 나온놀이 천리안 뭐 이런 세대라거든. 네, TV에서만 보던 그런 거야. 근데 인터넷이 상용화되니까 우와 세상 좋아졌어.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어. 택배가 발달했어. 옷도 안 가도 돼. 바빠 죽겠는데 옷 사러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옷 사면 됐었어.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 쇼핑을 20년 넘도록 끊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전 학원 강사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 강사 초창기에 거길 갔어요. 노량진에 단과 학원에 진짜 잘하는 1타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너무 잘하죠. 똑같이 수업해도 몰라. 아직 인강이 막 이렇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라 몰라. 똑같이 필기하고 똑같이 설명했는데 우와, 물론 나도 반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수업이 조금씩 늘어나. 학원 갈 시간이 없어. 모자 쓰고 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학원을 갈 시간이 없었어. 근데 인강이 나왔다? 또 수업을 너무 잘하셔, 인강. 그때 내가 인강으로 봤던 선생님 누군지 알아? 말하기 부끄러운데. 전한길.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인강에 비춰지는 선생님하고, 달라. 내가 나중에 니네 무료하고 그럴 때, 얘기해줄게. 뭐 사탐으로 얘기하면 지영이 누나? 정환이 형? 아, 내가 선배긴 한데, 나보다 잘 나가면 형 누나지 뭐. 근데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인지. 재밌어. 나중에 해줄게. 자, 근데, 인강을 집에서 보다가 그것도 너무 바빠서 이동하는 시간에, 학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갖고, 이동하는 시간에 그걸 보고 싶었어. 근데 볼 수 없었는데, PMP라는 것이 등장을 해. 지금의 태블릿의 원조야. 강의를 2개밖에 못 넣어. 메모리가 작으니까. 그 2개를 볼 수 있어. 그래도 어디야? 차에서 틀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PMP를 사야 되는데 PMP 가격이 100만 원. 지금 태블릿 가격이야. 100만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돼.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 그랬는데 지금의 당근, 예전엔 중고나라 40만 원에 뜬 거야. 개봉만 했대. 우와, 사야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어떻게 송장을 보내주면 돈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마련했겠지 내가. 그리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그때는 택배가 4일에서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 후에 택배가 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택배를 막 뜯어갖고 이렇게 박스를 흔들어야지 이게 빠지잖아, 플라스틱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떨어진다,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 니네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거 벽돌이 떨어졌어. 야, 40만 원 싼 돈이 아니었거든. 그걸 보고 떨리잖아. 이 잘못 붙인 것 같고 막. 그래서 선의를 잘못 넣었겠지. 그리고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래. 그래서 짜증이 나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들고, 아저씨, 이게 그랬더니, 중고나라 거래하셨네요? 그래, 네? 어떻게 하셨어요? PMP죠? 네. 저기 잠깐 앉아 계세요. 가서 앉았거든? 다 이 박스 들고 있어. 140 몇 명 당했어.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오셨어. 오시더니 저기 뭐 제가 지금 사기를 당하신 거는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요. 지금 전자상거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죄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규정된 법이 없어요. 그거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돈 못 받았어. 그 새끼 나한테 잡혔대요. 근데 알려주진 않는데 잡히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매년 얘기하는데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규범이 없으니까 그 짓거리를 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끊었어요. 인터넷 절대 안 믿었어요. 근데 알리가 저를 바꿔줬습니다. 알리에서 1,000원을 내면 이걸 1,000원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1,000원을 결제해봤어. 결제를 하고 뭐 안 오면 중국 애들이 그렇겠지. 안 와. 뭐지? 생각을 했는데 2주 후에 오더라. 왔는데 1,000원 투자하고 이런 게 와? 계속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식이 전부 다 알리에서 오는 거예요. 저 알리만 믿어요. 우리나라 사이트 쿠팡 이런 것도 안 믿었기 때문에 저는 쿠팡도 안 당했어요. 사이트에 넣지 않기 때문에. 예. 알리가 더 이상한 데인데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범해졌습니다. 400만 원짜리 농기구를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안 하는 게 낫겠지. 또 20년간 끊으면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거잖아. 네. 자, 이해했어요? 인터넷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무규범,
또는 약화 충돌로 이탈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봅시다. 해결책. 해결책은 얘는 규범을 마련해서 사회 통제력을 회복하고, 그래도 얘가 제일 그럴듯해. 회복하고 또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마련함으로써 일탈 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IT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면 일주일 안에 그 IT 관련 법률을 깨는 사기 범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IT 강국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머튼의 아놈이에요. 얘도 혼란에 대한 얘기예요. 머튼의 아노미의 원인을 보시면 얘는 이거야. 문화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비합법적 선택을 하게 돼요. 그 비합법적인 선택이 일탈에 이르는 거죠. 일탈에 이르는 겁니다. 가난한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있어요. 젖먹이를 가진 가난한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아이의 분유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분유를 훔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요즘 새로 나오는 것들이, 요즘 나오는 제시문은 이렇죠.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죠. 캄보디아로 가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캄보디아의 그 불법 도박 그런 것들 하러 가잖아. 남학생들 절대로 불법 사다리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마. 그거 돈 되는 거 아니야. 몸뚱아리로 돈 버는 거야. 알겠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도박을 하는 거나 불법 도박 단체를 만들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거, 이런 거 머튼의 아놈이에요.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상 안 해봐요? 시험지 한 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수능 시험지 한 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잖아. 또 나만 그런 거야? 내가 진짜 나는 1등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맨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등을 학교 다니면서 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10등, 10몇 등 이랬거든요. 근데 1등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도 밤새고 공부를 해도 1등을 못해.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학교 인쇄소를 털자. 인쇄소에 시험지가 나올 거니까 털자. 이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만 했어요. 만약에 내가 털어서 걸렸다면 여기 못 써 있겠지. 우리 아버지가 정정이라고 이름을 잘 지었어. 바르게 살라고. 나 한 번만 범죄 저지르지? 세상 사람이 내 이름 다 외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머튼의 아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 해결책을 볼까요? 좀 허무해. 적합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주래. 어쩌라고. 좀 너무 허무하지 않니? 이런 일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주면 된대요. 에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차별 교제 이론을 배울게요. 자, 차별 교제 이론은요. 이거 뭐지? 지우개 좀 어떻게?
차별교제 이론은 다른 말로 학습 이론이라고 해요. 일탈을 학습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폭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엄마들이 그래요. 아, 우리 애는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지 절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착한 아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거는 그냥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자제분이 주동자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탈은 학습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이 개인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이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의 원인들을 볼까요? 원인을 보시면 일탈 집단과의 교류가 발생이 됩니다. 교류가 발생이 돼요. 저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앞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 친구 미셸이니 독서실에서 야, 너 담배 펴봤냐? 아니? 펴볼래? 응. 이게 차별교제 이론이죠. 그렇게 되면서 뭘 하냐면 일탈을 학습하게 돼요. 학습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일탈 행위가 발생이 되죠. 이때 이 일탈 행위는요, 나중되면 일탈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탈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그게 계속되면 정당화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내가 어떤 행위가 그것이 옳은 행위더라도 정당화하고 또 부정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를 하게 돼요. 제가 담배를 배웠잖아요, 그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갔잖아요. 저기로 전학 갔잖아. 교도소로. 네, 전학을 가셨는데 그 친구가 전학 가고 나서도 저는 계속 담배를 폈겠죠. 우리 때는 교복, 다른 학교는 다 교복 입었는데 우리 학교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 당시는 길방도 자주 있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담배를 폈으니까 친구들한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담배를 이렇게 가리고 피잖아. 숨어서. 나중되죠? 숨어서 안 펴? 걸어다니면서 펴?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뭐 나의 일상이니까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정당화가 발생이 되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마. 단지 일찍 폈을 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이 쫄보가 남한테 삥을 뜯거나 남을 때리거나 쳐맞았으면 쳐맞았지 때린 적도 없어. 응? 그렇다고. 그래서 일탈의 정당화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돼. 차별교제 이론에서. 근데 제가 이 일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 친구가 어떻게 했어? 교도소에 갔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 족박과 놀아줬겠어요? 아닐걸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놀아준 거예요. 당연히 그 친구들이랑 놀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우리 형한테 학교에 데려가서 대학 구경을 좀 시켜줘라. 대학 생활이 어떤지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형 되게 순진하고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멋진 거야.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거야. 나 대학 가야겠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다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그 학교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해결책은 이거야. 일단,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차단이 됐죠. 그 다음
정상적인 집단과 정상 집단과 교류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행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걸 차별교제 이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마지막, 이거 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낙인 이론. 자, 낙인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딱지 붙이기 이론. 딱지 붙이기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딱지 그냥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초딩 때 앞에 친구한테 몰래 나는 바보하고 붙여놓죠. 근데 어떤 애들은 아니에요. 또 나만 그랬어. 어떤 애들은요. 이게 붙었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다니는 애가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장난치려고 이렇게 붙였지만 애들이 다 걔보고 뭐라고 그래?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애들이 규정을 하는, 걔는 바보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바보가 된 거야. 그걸로 인해서. 딱지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바보가 된 거야. 그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낙인 이론은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낙인 이론이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낙인 이론의 원인들을 보면요, 얘는 1차적 일탈이 일어나 탈이 발생돼 이거에 대해서 낙인 이론은 관심 없음이야. 1차적 일탈에 관심 없어. 얘네들은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낙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낙인으로 인해서 2차적 일탈이 발생이 돼요. 2차적 일탈이 발생이 됩니다. 이 2차적 일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낙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 이때 여러분들은 낙인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이 낙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낙인 찍진 않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전과자라고 얘기해요. 그 전과자는 죄의 대가를 받고 나온 거죠. 벌을 받고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게 사회적 규정이잖아. 어떤 기준이 마련된 거잖아.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전과자야. 전과자야. 안 돼. 우리 회사에 취직하면 안 돼.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죄의 대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일할 자리를 마련해줘야 돼. 낙인 찍으면 안 돼. 이런 식의 태도도 보일 거야. 그래서 낙인 이론은 어떤 일탈의 규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본 모든 이론들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객관적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의 일탈의 규정은 사회적 반응으로 규정이 되는 거야.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잖아. 몰라,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조국 따님분 있잖아요. 그분 의사가 다 박탈됐잖아. 논문이 다 박탈되면서. 뭐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과연 우리 부모님 또 그걸 말하는 정치인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고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건 잘못됐어. 그러면서 뭘 했어? 그게
그거라며. 밝혀진 게, 뭐, 동양대에서 추천서 써주고 뭐 이런 것들? 뭐 상장 준 거? 그거 아니라며. 그거 무죄 나왔잖아. 이상하잖아. 어쨌든, 아이씨. 괜히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어. 어쨌든, 사회에서 반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거에 관련된 선지를 한번 보자. 선지. 선지를 보시면 이거야. 행위의 속성이 아닌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대요. 규정이 된대요. 이렇게. 봐. 일탈 행위의 속성,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지. 어떤 게 일탈이고 어떤 게 일탈이 아니야라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일탈이다,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했어? 이 문장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낙인이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 낙인 이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 예? 낙인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대. 낙인을 찍지 마. 신중한 태도를 갖기 전에 조금 허무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좀 그럴듯한 해결책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선지에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게 해결책으로 많이 나와요. 선지로. 네. 다른 것들 뭐 나오기는 하지만 해결책 조금만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도표하도록 할게요.